자, 퀴즈 갑니다. 1번. 증권사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의 금융기관의 이름은? 오, 난이도 조절 실패. 정답. 한국증권예금 땡. 80% 맞췄습니다. 증금만 아니면 증금. 맞아요. 증금만. 맞아요. 줄임말만. 자, 줄임. 정답. 증권금융? 정답. 축하드립니다. 와, 줄임말은 기억이 나는데 본말이 기억이 안 난다. 자, 다음 문제는 2번. 투자금 100만 원이 6년 안에 200만 원이 되려면 매년 몇 %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가? 정답. 12%. 정답. 72의 법칙 배웠죠. 72를 6으로 나누면 12%. 그럼 12%를 달성하면 이제 6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금융센터가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 코스피 지수는 무슨 시장? 정답. 코스피 시장 땡. 나스닥 시장. 나스닥 시장 땡.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이라는 곳에서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코스닥 지수. 어떤 시장의 거를 뽑아가지고 만든 지수 이름이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시장 이름은 다른 거였죠. 정답. 유상증권 시장. 땡. 정답. 정답. 유가증권시장. 정답. 유상증권 시장. 아, 진짜 잘못 들은 척 맞추고 싶었는데 너무 명확하게 유상증권 시장을 하셔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이 시장 이름입니다.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는 건 일종의 실수 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잘못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되게 공적인 곳에서 보면 항상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좀 표기를 해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지수의 이름, 코스닥은 그냥 똑같이 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S&P 500 지수잖아요. S&P라는 회사가 추종하는 지수인 거고 실제로 시장 이름 뭐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예요. 나스닥은 거기도 똑같이 나스닥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거래소 막 이런 데 가면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다 적혀있죠. NYSE라고 부릅니다. 거기 앞에 사진 찍으면 뭐 있어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시장 이름이랑 지수 이름이랑 참 많이 헷갈리는 거죠. 4번 퀴즈. 내가 산 주식이 보관되는 곳은? 정답. 정답. 예탁결제원. 정답. 예이. 자, 다음 퀴즈는 내가 산 펀드가 보관되는 곳은? 정답. 정답. 수탁사입니다. 수탁사가 하는 곳은 보통 은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펀드 산 거 보면 그 펀드에 수탁 보수 막 내잖아요. 그 수탁 보수 어디서 받아갔는지 막 적혀 있어요. 우리은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퀴즈였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나오겠죠. 주식은 뭐뭐 증권이라는 의미이다. 정답. 유가증권. 땡. 아, 성공. 정답. 지분. 정답. 아까워. 오셨는데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맞춰주세요.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권 전부를 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권이 유가증권입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주식거래의 원칙인 시간 우선의 원칙, 가격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을 우선순위대로 나열하시오. 정답. 가격, 시간, 수량. 정답. 맞아요. 자, 자본주의의 원칙이죠. 비싸게 사는 사람이 최고, 돈 많이 부는 사람이 최고. 당연히 우선권을 가지고 가게 되죠. 나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글자만 많고 쉬운 문제로 받아들여졌네요. 자, 3번. 동시효과로 체결되는 시간을 모두 말하시오. 정답. 8시 30분부터 9시.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정답. 혹시 증권사 직원이세요? 수상한데요?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4번.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주식시장이 중단되는 제도를 영어로 답하시오. 정답. 정답.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몇 년 몇 월이다. 가장 최근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가 언제였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정답. 2020년 10월 땡.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월 몇 개 안 되잖아요. 정답. 정답. 2020년 9월. 2020년 9월 땡.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정답. 2020년 3월. 정답. 우리가 기억하는 거 겪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때 3월에 폭락했을 때 그때 서킷 브레이커 걸렸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연달아서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걸린 경우가 진짜 없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지수 막 코스피 1500 돌릴 때 정말 촉이 좋은 친척이 전화 와가지고 주식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답했던 게 제가 살면서 코스피 1500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내가 아무 말도 못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생바닥이었습니다. 진바닥이었죠. 촉 좋은 사람이었어. 아무튼 그때 진짜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가 정말 특이한, 말도 진짜 안 되는 엄청난 하락이었고요. 그때 올라버린 것도 기록적으로 오른 걸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이 지속되는 것도 지금이 거의 기록을 막 세우고 있어요. 나중에 먼 미래에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기록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종류. 이번에는 배당주입니다. 우리가 배당의 개념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벌면 회사에 남기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곰달콩 카페를 생각해봐요. 회사 1억 벌었어요. 근데 주주들한테 만약에 7천만 원 더 줘버렸어요. 3천 남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고장난 커피기계 바꾸고 의자 부서진 거 새로 만들고 인테리어도 너무 요즘이랑 안 맞으면 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이 많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많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배당이 많은 주식들은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학원주, 통신주, 리츠, 인프라펀드, 그리고 강소기업들, 대주주 거의 개인 회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돈은 정말 많이 버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 대표적인 배당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KTNG 담배랑 정관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담배 독점이잖아요. 자, 독점이라는 것은 엄청난 규제가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 벌죠? 5조 원이나 진짜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못 해요. 법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왜냐면 담배를 독점적으로 만든다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건 못 하거든요. 그나마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정관장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갑자기 정관장 아이돌 만들 수 없잖아요. 정관장 소년단 못 만들어요. 돈 아무리 있어도 못 만들어요.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배당으로 가는 거죠. 독점인 대신에 환원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통신주도 그렇고 나머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돈 진짜 많이 벌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새로 뭘 하겠어요. 지금 뭐 이럴 때 건물을 사거나 지점을 늘릴 수도 없고 배당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 배당 많이 해주는 것 같지만 아직도 외국 대비해서 정말 낮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배당 수익률 되게 높은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중급반에서 원래 배당주 공부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은행만 사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돈 버는 것을 막 성과급 이런 거 많이 주고 배당을 별로 안 줘가지고 배당 한 5% 주거든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버는 돈 대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와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이렇게 작게 해도 돼? 이렇게 놔둬? 이런 분위기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은행 돈 많이 벌면서 성과 주지 말고 배당해 주세요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어떤 것들보다 안정성 짱에다가 배당 많이 주는 그런 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자, 은행 가서 예금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은행에 가요. 신한은행에 예금을 하는 방법과 신한은행에 채권을 사는 방법과 신한은행에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금 빼고 둘 다 좋아요. 제가 아까 검색해 봤거든요. 지금 신한은행이 6% 주던데요 채권? 신한은행의 채권이 회사채 5.9? 안 망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수익률 낮은 주식을 사면 더 좋죠. 주식 빠져있으면 주가도 오르고 안 놀라도 배당만 주는 것도 아마 신한은행도 4~5%는 그냥 넘겠죠? 그 다음은 공모주입니다.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하는 기업들, 상장하기 직전에 이미 비상장인 상태로 기업이 커질 대로 커지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붐, 코로나 유동성 장세 이후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빨려 들어갔었죠. 시장이 어쨌든 과하게 오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과거로 보면요. 공모주 너무 많이 나올 때. 했다 하면 막 따상, 했다 하면 따상 이럴 때가 되게 안 좋고 더 나아가서 스펙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펙이라고 되어 있는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돈을 먼저 상장시켜 놓고요. 커져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랑 얘랑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장 과정 때 너무 돈 받지 않고 돈을 먼저 시켜놓는 게 스펙인데 상장할 기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돈 뭉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 제도가 이제 상장을 빨리빨리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얘가 급등하잖아요. 기업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얘가 급등할 정도면 이제 정말 버블의 끝. 옛날에 버블 터질 때도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미스쿨 2기인가 할 때 스펙이 급등을 엄청 했거든요. 급등해가지고 제가 스펙이 이렇게 오르다니 저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무섭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잡스러운 주식입니다. 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내일 하는 중. 자, 상장이라는 문턱은 되게 높고 험하지만 상장하고 나서도 망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망하기 직전의 상태를 잡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동전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주의 가격이 1,000원도 안 넘는 거예요. 동전으로 살 수 있다. 500원, 600원 동전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의 가격이 비싼 게 회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주의 가격이 동전 가격이면 작은 회사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시총 1,000억 원 이하 절대 거들떠 보지 않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1,000억이면 큰 돈이지. 내가 안 갖고 있다 뿐이지. 주식시장에서 1,000억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퇴출되기 직전에, 쫓아내기 직전에 이 회사 약간 좀 부실해, 간당간당해 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예 투자자들한테 모두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 회사 관리 종목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통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는 상장 폐지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문수를 써서라도 플러스로 만들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관리 종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밈주식이라고 부르죠. 밈주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썸네일을 도배하는 주식.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다 잡줍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앞강이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주식의 종류를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식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직접 투자는 내가 삼성 그냥 사는 거죠. 카카오 그냥 주식 사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현차 주식들을 바로 사는 게 직접 투자입니다. 자, 간접 투자는 펀드, ETF, 랩, 신탁 등등의 방법이 있어요. 자문 상품, 일임 상품. 간접 투자의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회사를 만들고 대신 투자해 주는 거를 상품으로 만든 거고 우리는 계좌에서 손쉽게 이런 거를 톡톡톡 살 수 있는 거죠.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펀드는 이름이 이런 거죠. 메리츠, 우리 아이 3억 만들기, 증권 투자 신탁 이렇게 적혀 있으면 펀드. 얘만의 장점도 있어요. 자, ETF는 당연히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2차전지. 그다음에 랩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가면 조금 더 목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 가입하면 거기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60%는 이런 채권을 담아가지고 이자를 깔아두고 30% 가지고는 이렇게 공모주만 합니다라고 하든지 딱 뭔가 고유한 전략을 하나 딱 짜놓고 돈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랩이고요. 신탁도 뭐 비슷한 개념이고 자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블릴레오, 에임, 파운트, 핀트 이런 핀테크 투자 앱들 그 투자 앱 들어가 보면 만 원 넣으면 막 여러 개 사주잖아요. 그거를 자문해준다 해서 자문 상품입니다. 근데 일임 상품은 뭐냐면 자문사라는 곳과 일임사라는 곳이 보통 같이 돼 있거든요. 일임은 내가 돈을 넣으면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내 돈인데. 펀드랑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펀드는 돈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면 이게 내 돈인지 누구 돈인지 상관없이 그냥 섞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임은 내 계좌에 그 회사가 접근해가지고 주문을 내놓고 돌아가요. 내 계좌 그대로 볼 수 있고 내 계좌 안에. 그러면 일임 상품은 장점이 뭘 사고 파는지 내 계좌에서 그대로 볼 수 있고 내 입김도 약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지금 커져 있는 정말 주식 잘한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가 되기 전에는 일임 상품으로 어느 정도 좀 대박이 나 있어야 돼요. 저는 좀 큰 시장들이 따로 다 있는 거죠. 일임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투자금 막 5억 그러면 진짜 막 자문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주문 내놓고 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저게 불만이었거든요. 제가 자문사 다니다 왔잖아요. 자문사에서 자문 상품이랑 일임 상품을 둘 다 하는데 일임 상품 이거는 진짜 자산가들 5억씩 10억씩 받아가지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가능하게 하고 일대다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문 상품은 수많은 앱들이 탄생해가지고 서로 막 경쟁해요. 자산 배분도 서로 하면서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우리한테 안 오는 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한계가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와서 주문 내줘야 되니까 사람 늘어나면 이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이게 좀 와줘야 그래도 우리 참고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공모펀드화돼서 오는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할지 간접 투자를 할지 이거 답 없고요. 미국에서는 간접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의 장점 당연히 보수가 없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내가 100년을 가지고 있어도 1원도 내지 않죠. 증권사에다가는. 근데 펀드는 가지고 있으면 매년 1% 막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계산으로 직접 투자를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안 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씩 내면에도 불구하고 간접 투자를 통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높은 수익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접 투자가 미국에 있는 401k라는 그런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런 퇴직연금 안에서 주식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금저축 이런 거 다 간접 투자만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연금 가지고 개별 주식 할 수 있게 놔두면 우리 맨날 켜놓고 있다. 그럼 노후가 안 챙겨질 거 아니에요. 너무나 뻔한 확률에 대한 거. 그래서 간접 투자를 유치하고 이걸 잘 챙길 수 있도록 이 중간에서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하죠. 디폴트 옵션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SA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주식 계좌하는 거 따로 있고 그거 말고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이런 거는 ETF나 뭐 TDF나 그런 간접 투자 상품으로 해두고 그냥 있는 거. 이게 아마 더 미래에 더 나을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쪽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뭔가 해볼 만하다. 나 뭔가 파헤치는 타입이고 그걸로 나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넘어가는 것이 좋죠. 다음은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입니다. 자, 이 말은 탑다운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투자.
요거는 세계 경제를 보고 세계 경제가 괜찮은가, 어느 국가가 괜찮은가, 어느 산업이 괜찮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고 오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야,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 괜찮아? 금리 상황 괜찮아? 투자할 만한 때인가? 그러면 한다면 미국이 좋을까? 인도가 좋을까? 한국이 좋을까? 중국이 좋을까? 한국이 만약에 좋다면 한국에는 2차전지가 제일 좋다고? 그럼 2차전지를 살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위로부터 해가지고 그래, 한국에 있는 2차전지를 사자. 그럼 ETF를 사면 딱 되겠죠? 경제를 보고 국가를 보고 산업을 보고 내려오는 탑다운 투자. 자, 요거는 누가 하겠어요? 요건 기관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하죠. 자산 배분하는 쪽도 전부 이겁니다. 자산 배분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국가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거의 자산 배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바텀업 투자입니다. 바텀업은 세상이 어떻게 되던 간에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기업, 내가 갖고 싶은 채권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나는 사겠어.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될 건 그걸 파헤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약간 다르게 되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예 이쪽 투자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들은 개별 주식 안 해요. 아예 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하는 일도 아닌 거고 대부분 하지 않을 거고, 보통 한다 그러면 S&P 사거나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올라오겠죠.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엄청 파헤치고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투자는 글로벌 금리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죠. 오히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성향과 그걸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성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방송 보고만 하다 보면 경제는 손에 안 잡혀가지고 되게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게 맞을 수 있고, 또는 야, 언제 맨날 그렇게 공부하고 밸류에이션하고 막 재무제표 뜯어보고 그렇게 하냐, 나 그냥 편하게 산업을 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이 맞는 거죠. 성향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는 가치 투자를 주로 한다고 보면 되나요? 기업 애널리스트들은 다 같이 투자를 하죠. 매크로를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매크로 보는 사람들은 탑다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탈이라고 부르죠. 펀더멘탈. 그러니까 뭔가의 펀더멘탈을 본다, 근본적으로 얘가 탄탄한지 좋은지를 본다, 이렇게 표현할 때 기본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거나 숫자를 보거나 지표를 보거나 그런 것에서 해석을 해내려고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펀더멘탈 본다라고 얘기하고, 차트나 수급을 보면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